안녕하세요. 딜사이트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초등학교들이 속속들이 폐교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방에는 벌써 아이들이 없다고 하죠.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 명예퇴직 같은 어두운 단어들이 분위기를 축축 처지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오늘 매크로 경제진단, 공기처럼 굉장히 지나치기 쉽지만 너무너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사람, 인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중 딜사이트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구 얘기인데 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인구가. 특히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런 단어가 경제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도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크게 보면 이게 다 인구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인 노동, 인구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노동하는 사람, 경제활동 인구가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뭐냐라고 봤을 때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은 경제활동이라는 인구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의 인구에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인구를 합한 개념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직 중인 그런 실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에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도 있는데 이런 인구들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가운데 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 인구도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경제 문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말고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는 뭐냐면 생산 연령 15세 이상에서 64세까지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인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아쉽게도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나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런 인구 전망은 다른 전망과 달리 전망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미래의 확실한 예측? 요렇게 봐야 되는 성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2022년 지난해 우리나라에 출생한 신생아 수가 한 27만 명? 이게 역사상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3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미 출생아 수는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인구를 줄이고 또 고령자들은 죽고 이렇기 때문에 인구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어떻게 보면 되게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15세가 될 때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쭉 출생 연도로 보면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역사상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났던 때입니다. 아마 한 해 출생아 수로 100만 명이 넘을 때예요. 아마 제가 태어났던 1968년도 1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1990년대에는 이게 70만 명으로 줄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는 43만 명, 그러던 것이 계속 30만 명.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더 줄어들겠죠. 네. 저출산이라고 정부가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낮은 출생률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미래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사건이에요. 인구 전망이 미래의 인구가 이렇게 될 거라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지금 출생아 수 그리고 고령층의 숫자 등을 고려한다면 미래는 이미 도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되게 국가 경제에도 가장 핫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이미 와버린 현실 그렇죠. 같은 느낌인데 네. 이게 숫자로 확인해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네요. 그렇죠. 숫자상으로 들여다보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인구 문제는 국가 경제 전체에서 노동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거시경제라는 거를 우리나라가 말을 할 때 투자 일변도로 많이 좀 논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일궈나가는 과정에 자본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어디에다 할지, 그리고 그런 자원을 어디서 가져올지, 이런 것들이 국가 경제 정책의 제1순위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인구나 노동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을 가지는 변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인구 문제, 노동력 문제가 거시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는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인구 배당 효과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인구 보너스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언론에서 몇 번 듣기는 했는데 조금 더 그렇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부양률이 낮아지면, 즉 젊은 사람들, 경제활동 인구가 14살 미만하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부양하는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이렇게 부양률이 낮아지면 경제 성장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에 지난 30년 동안 이런 현상이 이어져 왔어요. 그 원인은 중국하고 동유럽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지난 1990년부터 한 2018년 이 기간 동안에 글로벌 경제를 설명하는데 중국과 세계 무역기구 WTO에 편입된 것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WTO는 자유무역을 하는 기구인데 이 기구에 2001년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중국은 세계 경제의 외딴 곳, 그 중국이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때까지 마오쩌둥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그 설립자가 중국을 아주 공산주의 이념으로 지배를 하면서 세계 경제와는 외딴 곳으로 남아 있었는데 덩샤오팽이라는 지도자가 나오면서 개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경제 제조업의 공장이 돼요. 이거는 세계 경제로 봤을 때는 되게 놀라운 사건인데 제품을 만드는데 싼 노동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에 전 세계에서 기존에 있던 인구의 2배가 넘는 노동력이 글로벌 경제로 편입되게 됩니다.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2억 4천만 명이나 늘어납니다. 진짜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미국이 선진국인데 미국도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도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 숫자는 한 6천만 명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중국의 숫자가 엄청난 거죠. 요 그래프 하나 보시겠는데 이 그래프가 중국의 도시화율이에요. 도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사느냐 이건데 90년대까지만 해도 한 20% 중반, 그러니까 전체 중국 인구 가운데 도시에 사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됐다는 건데 이게 작년에는 65% 수준까지 육박을 하는 겁니다.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북경, 상해, 선전 이런 도시에 엄청나게 모여든 거죠. 산업이 있으니까. 그동안 국경을 걸어 잠궈두고 산업화에 뒤처졌던 중국이 농촌 인구들이 산업화하고 맞물려서 도시로 엄청나게 모여든 거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도시 인구는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3억 7천만 명이나 늘어납니다. 또 이런 중국 변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서 동유럽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사실 동유럽도 1980년대 후반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거 혹시 알죠. 아시죠? 그쵸.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사회주의가.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동유럽,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됐던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그 주변을 발틱해라 하는데 발틱해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자유주의 물결이 붑니다. 이들 나라들도 인구가 세계 산업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 이런 것들이 인구 배당 효과, 인구 보너스 효과를 극적으로 일으킨 거죠. 동유럽 경제 인구도 2000년에 한 2억 940만 명 정도 늘었고 이게 2020년도에도 한 1억 9천만 명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세계 무역에서 지난 30년 동안 아주
빅 이벤트가 있었고 그거는 중국의 부상과 동유럽의 세계 무역으로의 편입 이것들이 노동력을 엄청나게 증가시켰고 그러다 보니 공급, 생산량도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마침 이때 글로벌 무역과 정치를 규정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데올로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지금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뭐 세계화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규정하는 이데올로기가 세계화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자유주의, 세계화. 이것들은 각 나라 간의 무역이나 인력 이동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자유롭게 거래하자.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세계 무역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엄청난 호황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WTO 가입이랑 베를린 장벽 붕괴가 굉장히 영향이 컸었고 지난 30년 정도의 그 시간이 이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변화를 한 단어로 경제 쪽에서 요약을 한다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중국과 동유럽의 싼 노동력이 편입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재의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변수가 여성의 경제 참여가 되게 확대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5세부터 65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인데 이 인구들이 여성의 편입으로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압박이 가해지겠죠, 더? 더 좋은 이렇게. 그렇죠. 가격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이끈 주요한 테마였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 1980년대 이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게 세계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그림인데요.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은 꾸준하게 하락을 해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는 물가 안정 목표를 2%에 맞추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한 정책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1970년대에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아주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1970년대. 어떤 사건인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오일 쇼크. 아, 네. 오일 쇼크가 1970년대 두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20%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당시 연준 의장의 폴 보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인플레이션을 잡자. 그래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70년대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그리고 1980년대,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완만한 디플레이션, 그렇게 세계 경제는 흘러왔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봐도 알 수 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체 디플레이션 상황과 맞물려서 1970년대는 거의 16%까지 가요. 이후로 꾸준하게 저점을 낮춥니다. 이러던 것이 2020년 4월에는 0.65%까지 떨어져요. 이게 제로금리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엄청난 디플레이션이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19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도 있고 그리고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왔던 그런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30년간의 세계 경제를 대안정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세계 경제와 특히 자산시장에는 호황이었다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금리도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위험자산들 있죠. 주식 이런 데로 돈을 넣어도 큰 위험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산시장으로 엄청난 돈이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30년 정도까지는 이제 안정기였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다를 것 같거든요. 이제부터의 30년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쵸. 좀 대혼란기 이런 얘기도 좀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죠.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한 몇 년 전에 하여튼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라는 교수가 베스트셀러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은 다르다였어요. 뭔 얘기냐면 이미 세계 경제는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를 서술하는 용어는 되게 다양한데 대혼란, 복합불황, 대전환기 이런 얘기들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전환이라는 게
이전과는 뭔가 다른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라는 거는 지금까지와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큰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쪽에서 이거를 풀이해 보면 이제까지는 아까 대안정이라고 얘기했죠. 낮은 금리, 디플레이션, 그리고 싼 노동력.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고임금, 고물가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전환의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펼쳐질까 전망하는데 이런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딱 잘라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까지 봤던 것과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떻게 달라질까? 그거는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 그거는 한 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노동력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반대로 고령자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부양해야 하는.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보다 부양받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산을 하는 사람보다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물가는 올라가죠. 그렇죠. 네.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소비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이것은 디플레이션. 반대로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인구가 늘어나고 은퇴 자금을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근데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들의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해도 요즘 중국 경제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헤드라인에 중국 인구 감소, 이것이 미칠 글로벌 경제 쇼크는 이런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하버드 대학과 함께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석학이 모여 있는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에 찰스 굿하트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구론 쪽으로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이분께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가 이제는 지금과는 이전과는 다르다. 고물가 고금리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게 세계 경제의 뉴노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거들이에요.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상당수 노동력이 어디에 투입되냐면 간병, 돌봄 이런 데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임금을 올리고 고물가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잡겠죠. 금리를 올리겠죠. 네. 금리도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지금 아까 말했던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 2%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올리자는 얘기가 나와요. 경제 쪽에서 되게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물가 상황이 계속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는 쓰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많다는 반대로 어떤 얘기냐면 저축하는 사람이 준다는 거예요. 저축하는 사람이 준다는 거는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노동과 함께 자본주의를 이끄는 반대쪽이 자본이거든요.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시대예요.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시대는 저축률이 낮아지고 그러면 금리는 높아질까요? 내려갈까요? 금리는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아니 지금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세계 경제 골칫거리인데 당분간 이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중국의 고령화 정도를 예측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문 헤드라인에 중국 경제 리스크를 얘기할 때 중국 인구 감소가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14세 미만 인구를 넘어서는 시점이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 보면 딱 크로스가 생기죠. 2050년에는 이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거 60세 이상 인구가 거의 40%에 달아요.
반면에 14세 미만의 인구는 한 15% 정도? 그러니까 60세 이상 인구가 14세보다 거의 3배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구 배당 효과 아까 말했던 게 소멸하는 겁니다.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는 지난 30년 동안 가져왔던 인구 배당 효과의 반대 효과인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레리 서머스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있기 전에 세계 경제를 시큘라 스태그플레이션, 구조적 저성장이라는 단어로 규정을 해서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요. 미국에서 재무장관도 했어요.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 하고 있는데 레리 서머스 교수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중요한 변수로 정부 지출 확대를 지목을 했습니다. 정부 지출 확대, 즉 재정이 확대되는 건데 지난 코로나 때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거든요. 네, 맞아요.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니까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소비를 하라고 돈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편은 결국 미국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나 이번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재정의 지출이 늘어나서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더 강화될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에 가는 그런 흐름 속에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침체가 되는데 금리나 물가가 언제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까? 그 경기 침체라는 건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덜하고 내핍 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높을 수 있을까? 소비를 덜 하는데. 그렇죠. 언제까지? 그렇죠. 근데 개인의 소비나 기업 투자 이런 부분도 예전만 못하고 고물가 고금리에 대해서 지금 정책 당국이 강하게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게 고물가, 침체 속 고물가. 그렇죠. 네. 침체 속 고물가 가장 안 좋은 경제 시나리오인데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도 내려가는 현상이고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호황을 넘어서서 그 과열일 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침체인데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최악이네요. 최악이죠. 지금까지 이런 시나리오도 앞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비관적 전망을 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구 구조는 경제의 소비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될 고령층이 늘어난다는 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모습을 그릴지 인구와 관련돼서 상당히 주목해야 한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말을 진짜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이 체감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간 거는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오늘 매크로 경제 진단 시간, 오늘은 생각보다 우리 경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인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이현중 딜세드 본부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